주말 아침 8시 가족 여행지에서 남편이 묻습니다. 여보, 오늘 여기 유명한 축제한대. 사람 엄청 많이 온다던데 우리도 가볼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편이 스르륵 무거워집니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경우의 수가 순식간에 시뮬레이션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주차는 또 얼마나 걸릴까? 거기서 몇 시간을 버텨야 할까? 아, 분명 시끄럽겠지. 사진 찍는 사람들, 이리저리 부딪히는 사람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황을 기가 빨린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에너지가 빠지는 것을 넘어섭니다. 여러분의 뇌가 이미 그 공간에서 소모될 엄청난 에너지를 계산하고 강력한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냥 숙소에서 쉬면 안 될까? 속으로 생각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는 꺼내지 못합니다. 응, 좋지. 결국 이렇게 대답하고 그날 여러분만 극심한 피로감에 지쳐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약해서도 체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에너지 소모를 미리 예측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를 보낸 결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 중요한 사실을 명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북적이는 공간에서 유독 피곤함을 느끼는지, 옆 사람은 신나하는데 여러분만 도망치고 싶은지, 그리고 이것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과학적 이유를요. 이 3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지난 10년, 20년, 30년 동안 나만 이상한가? 하고 고민했던 모든 순간들이 시원하게 해소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주말 저녁, 맛집으로 소문난 곳에 찾아갔습니다. 웨이팅 팀만 20팀. 겨우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온갖 소음이 사방에서 정신없이 몰아칩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의 대화 소리, 주방에서 프라이팬이 부딪히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 직원을 호출하는 소리. 모든 소리가 필터링되지 않은 채 날 것 그대로 귀에 꽂힙니다. 30분 동안 기다리다 보니 여러분은 이미 지쳐버립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쯤엔 배는 고픈데 젓가락을 들 기력조차 없습니다. 맛있다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집에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그제야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옆에 있던 친구는 완전 맛있었다. 다음에 또 가자. 고 말하지만 여러분은 응 이라고만 짧게 답합니다. 속으로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아라고 생각하면서요. 아니면 이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새벽 5시 친구가 일출 명소에 가자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저마다 카메라를 들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애쓰고 큰 소리로 떠들어댑니다. 여러분은 그 안에서 장엄한 일출의 풍경보다 사람들이 내는 소음과 그들의 움직임에 더 신경이 곤두섭니다. 일출이 끝나고 친구가 대박이었다 며 감탄할 때 여러분은 응, 좋았어 라고 답하지만 속으로는 그냥 차 안에 있을 걸 하고 후회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요? 친구는 스마트폰을 보며 웃고 있었고 주변의 온갖 소음을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랐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누가 크게 웃으면 무의식적으로 그쪽으로 시선이 향합니다. 주방에서 냄비 떨어지는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 움츠러듭니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에 닿는 미세한 감각조차 신경 쓰입니다. 조명이 너무 밝으면 눈이 피로해지고 이내 머리가 아파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예민해서, 성격이 소심해서 또는 사회성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애초부터 다르게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고장이거나 결함이 아닙니다. 단지 설계 방식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일반적인 뇌보다 감각 정보를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깊고 심층적으로 처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각 처리 민감성, 센서리 프로세싱 센시티버티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박사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5%에서 20%가 이 특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5명 중 1명 꼴인 셈입니다. 일반적인 뇌는 주변의 수많은 자극 중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 골라서 처리합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걸러져 불필요한 정보는 흘려보냅니다. 마치 스마트폰 카메라가 배경을 흐리게 만들고 피사체만 선명하게 담아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완전히 다릅니다. 초고화질 카메라처럼 모든 디테일을 놓치지 않고 선명하게 담아냅니다. 배경도, 피사체도, 옆에 지나가는 사람도, 심지어 바닥 타일의 미세한 무늬까지 전부 인식하고 처리합니다. 북적이는 카페에 앉아 있을 때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일반 사람의 뇌는 카페에서 나는 온갖 소리들을 카페 소음이라는 하나의 뭉뚱그려진 배경 소음으로 인식하고 처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옆 테이블의 대화 내용, 바리스타가 우유 스티밍하는 소리, 입구 문이 열리는 소리, 의자 끄는 소리, 에스프레소 머신이 돌아가는 소리 등 이 모든 소리를 각각의 독립적인 정보로 분리하여 인식하고 심층적으로 처리합니다. 초당 수십, 수백 개의 감각 데이터가 필터링 없이 동시에 여러분의 뇌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사람이 10개의 파일을 처리할 때 여러분은 100개, 아니 그 이상의 파일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어도 뇌가 하는 일의 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여러분만 극심한 피로감의 녹초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친구는 재미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너무 피곤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애초에 그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난 걸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진화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조상들은 20명에서 10명 정도의 작은 부족 단위로 살았습니다. 이 부족이 험난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생존을 위협하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경고해야 했습니다. 멀리서 맹수가 다가오는 미세한 소리, 날씨가 급변하려는 징조, 다른 부족이 접근하는 기척. 이런 미세한 신호들을 누가 가장 먼저 잡아냈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같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별거 아니야 하고 무심히 넘길 때 여러분의 조상은 뭔가 이상해 라고 경고했고 그 경고 덕분에 부족 전체가 위험에서 벗어나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예리한 통찰력과 민감한 감각으로 부족을 지켜낸 파수꾼의 뇌입니다. 그 파수꾼의 역할이 현대사회에서는 군중 속 피로감이라는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금은 더 이상 맹수도 없고 적대적인 부족도 없습니다. 대신 지하철, 회식, 축제, 클럽 같은 현대적인 군중 환경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전히 파수꾼 모드로 작동하는데 주변에는 처리해야 할 자극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수백, 수천 배의 자극들이 몰아치는 환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과부하가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군중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특별한 특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는 미세한 신호들까지 포착해냅니다. 친구가 오늘 웬일이야? 기분 좋아 보이는데? 하고 가볍게 넘어갈 때 여러분은 그 친구의 목소리 톤에서 피곤함을 잡아내고 표정에서 억지 미소를 읽어냅니다. 회식 자리에서 상사가 다들 편하게 먹어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네 하고 대답하지만 여러분만 상사의 표정에서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는 신호를 캐치합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예민한 것을 넘어 마치 고화질 디스플레이처럼 세상을 높은 정보 해상도로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약점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다만 이 능력이 군중 속에서는 처리해야 할 정보가 너무 많아 여러분을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감각 처리 민감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5%에서 20%가 이 특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결함이 아닌 탁월한 생존 전략으로 설계된 고유한 특성입니다. 진화적으로 부족을 지키던 파수꾼의 DNA이며 현대 사회에서는 군중 속에서 피로감을 느끼는 형태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뇌가 사용하는 연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그 축제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가족은 사람들과 뒤섞여 여기 봐, 저기도 재미있겠다, 며 신이 나서 떠듭니다. 활력이 솟아오르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을 느낍니다. 더 많이 보고 더 오래 축제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반대입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는 것이 온몸의 기운이 쭉 빠져나가는 듯한 고역으로 느껴집니다. 온갖 소음이 귀를 때리고 부딪히는 사람들 때문에 신경이 곤두섭니다. 30분이 지나니 배터리가 50%로 떨어지고 1시간이 지나니 20%만 남습니다. 속으로 얼른 숙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바로 뇌가 사용하는 연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뇌는 크게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 움직입니다. 바로 도파민과 아세틸콜린입니다. 도파민은 즉각적이고 강렬한 쾌락과 보상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자극, 순간적인 재미, 빠른 반응. 이것이 도파민이 선호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도파민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얻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시끄러운 음악이 신나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군중은 마치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충전소와 같습니다. 반면 여러분의 뇌는 아세틸콜린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아세틸콜린은 느리지만 깊이 있는 만족감과 보상을 제공합니다. 조용한 사색, 진솔하고 깊은 대화, 혼자만의 온전한 시간. 이것이 아세틸콜린이 선호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군중은 충전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모조리 방전시키는 방전소에 가깝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들, 즉 아세틸콜린 우세인 사람들은 자극에 대한 반응 경로가 훨씬 더 복잡하고 길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외부 자극이 들어오면 뇌의 전두엽을 거쳐 처리됩니다. 전두엽은 계획, 분석, 깊은 사고를 담당하는 영역입니다. 즉, 모든 자극을 이게 뭐지? 이럴까? 어떤 의미지? 하고 면밀히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반면 외향적인 사람들, 즉 도파민 우세인 사람들은 자극이 들어오면 측좌액이라는 보상 중추로 바로 전달됩니다. 재밌네, 신나네, 더 해볼까? 와 같이 즉각적이고 단순하게 반응합니다. 에너지 소모가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한쪽은 에너지를 얻고 다른 한쪽은 에너지를 잃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회성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뇌가 사용하는 연료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디젤차에 휘발유를 넣으면 고장 나듯이 여러분의 뇌는 특정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에게 네트워킹해라, 회식에 참여해라, 사람을 많이 만나라며 똑같은 종류의 연료를 주입하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소규모 모임, 깊이 있는 대화, 혼자만의 온전한 시간에서 진정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군중을 피하는 행동은 에너지 관리에 합리적이고 현명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스마트폰 배터리가 20%밖에 남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시겠습니까? 아니죠. 아껴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 있으면 배터리가 금방 다 닳겠구나 하고 판단하면 본능적으로 회피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축제에 가자는 말을 들었을 때 본능적으로 피곤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피가 아닌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자기 보호 기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세틸콜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군중은 여러분에게 충전소가 아니라 방전소입니다. 이것은 결코 약점이 아닌 여러분 뇌의 고유한 에너지 시스템 차이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제 가장 중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공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 맛집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옆 테이블에 한 커플이 앉아 있습니다. 여자는 화가 난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남자는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는 이 미묘한 긴장감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음식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달랐습니다. 자꾸 그쪽으로 시선이 가고 두 사람의 대화가 귀에 들려옵니다. 여자 목소리 톤에서 씁쓸한 서운함이 느껴지고 남자 표정에서는 죄책감이 읽힙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치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인 것처럼 불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거울 뉴런이 작동한 것입니다. 거울 뉴런은 1990년대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발견한 특별한 신경세포입니다. 이 신경세포에는 아주 특이한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을 볼 때도 마치 내가 직접 하는 것처럼 똑같이 활성화됩니다. 거울처럼 상대방의 행동뿐만 아니라 의도와 감정까지도 반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거울 뉴런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우는 것을 보면 여러분의 뇌에서도 슬픔을 느끼는 영역이 활성화되고 누군가 웃는 것을 보면 기쁨을 느끼는 영역이 활성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의 생물학적 메커니즘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거울 뉴런은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정교하게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회식 자리에 있습니다. 12명이 앉아 있는데 각양각색의 감정들이 존재합니다. 한 명은 피곤한 표정이고 한 명은 짜증난 얼굴, 또 한 명은 억지로 웃고 있으며 다른 한 명은 불안해 보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12명을 그저 회식하는 사람들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12명의 감정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매우 선명하게 읽어냅니다. 피곤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도 똑같이 피곤해지고 짜증 난 사람을 보면 여러분도 불편해집니다. 억지 미소를 보면 여러분도 덩달아 불편해지고 불안한 사람을 보면 여러분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회식 내내 12명의 감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동시에 다운로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녹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비유를 통해 설명해 드릴게요. 스마트폰으로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하면 배터리가 조금 소모되죠. 그런데 여러분은 같은 시간에 영화 12편을 동시에 다운로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배터리가 순식간에 방전됩니다. 그래서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면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은 이 차를 가자고 하지만 여러분이 나 먼저 갈게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거울 뉴런이 민감하다는 것은 공감 능력이 비범하게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상대방의 진심을 꿰뚫어 봅니다. 표면적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정확히 캐치해냅니다. 누군가 괜찮아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아니, 괜찮지 않네라고 즉시 알아차립니다. 이것은 결코 약점이 아니라 인간의 깊이를 이해하고 타인과 깊이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다만 이 능력이 군중 속에서는 여러분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군중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에너지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같은 회식이라도 12명이 3시간 동안 함께 있는 것과 3명이 1시간 동안 있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3명이라면 다운로드해야 할 감정 데이터가 훨씬 적으니 배터리 소모가 덜합니다. 1시간이라면 여러분의 뇌가 과부하에 걸리기 전에 모임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회식 끝나고 집에 가는 30분 동안 혼자 있으면 여러분의 뇌가 정리 시간을 갖습니다. 다운로드한 감정 데이터를 분류하고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며 중요한 것은 저장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식 끝나고 2차 가자 할 때 나 먼저 갈게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나쁜 행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스스로를 회복하고 정리할 시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자기 관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거울 뉴런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정교하게 작동합니다. 군중 속에서 타인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흡수합니다. 이는 뛰어난 공감 능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에너지 소모를 동반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회피가 아니라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충분한 회복 시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 차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감각 처리 민감성. 둘째, 뇌의 연료 차이. 셋째, 거울 뉴런의 민감성. 이 3가지 요인이 합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군중 속에서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이유가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인구의 15%에서 2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5천만 명 중 약 1,000만 명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미있으면서도 안타까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요즘 회사에 들어오면 대체로 문제 사원이라는 소리를 듣기 딱 좋은 타입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현재의 평가 방식과 조직 문화에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조직 문화는 보통 빠른 커뮤니케이션, 실시간 협업, 그리고 가시적인 참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조용히 깊게 생각하고 사색하는 타입은 종종 오해받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일을 안 하는 건가? 팀워크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평가를 받기 쉽죠. 세계적인 위인들의 예를 들어볼까요? 빌 게이츠는 회식에 자주 빠지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공공연히 말했습니다. 아마 그의 평가표에는 이렇게 적혔을 겁니다. 팀 분위기 적응 미흡. 워런 버핏은 어떻습니까? 하루 대부분을 읽고 생각하는 데 씁니다. 성과는 나중에 크게 나오지만 중간 보고는 적죠. 아마 그의 평가 표현에는 이렇게 적혔을 겁니다. 가시성 부족, 프로세스 공유 필요. 아인슈타인은요? 점심시간에 혼자 걷고 사람 많은 자리를 피하며 말수도 적었습니다. 아마 그의 평가 표현에는 이렇게 적혔을 겁니다. 관계 형성 코칭 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해냈습니까?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왜냐고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깊이 생각하고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바로 이러한 깊은 사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실제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18년 캠브리지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전두엽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두엽은 계획, 창의성, 문제 해결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즉,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뇌가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군중 속에서는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축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고유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타입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억지로 외향적인 척할 때입니다. 나도 적응해야지라고 생각하며 매주 회식에 나가고 네트워킹 이벤트에 참석하며 심지어 쉬는 날에도 사람들을 만나러 다닐 때 이 성향의 사람들은 천천히 무너져 내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번아웃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감, 이유 없는 짜증, 그리고 급작스러운 관계 회피로 나타납니다. 나 왜 이러지? 하면서도 그 원인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원인은 간단합니다. 회복 시간 없이 군중 노출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5% 남은 상태로 계속 유튜브를 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젠가는 완전히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부터 질문을 이렇게 바꾸세요. 이것이 좋은 기회인가? 가 아니라 이것이 내 뇌 연료 시스템에 맞는 활동인가? 로어. 사람들이 왜 안 나와? 라고 물어도 구구절절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내부적인 계산을 끝낸 상태니까요. 첫째, 소규모로 시작하세요. 12명 회식 대신 3명과의 저녁 식사, 20명 동창회 대신 친한 친구 한두 명과의 커피 타임으로 말이죠. 처리해야 할 감정 데이터가 적으면 배터리 소모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3명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12명과 얕은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여러분에게 훨씬 더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깊이를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회복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세요. 모임 전에 30분 혼자 있는 시간, 모임 끝나고 30분 혼자 걷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뇌가 다운로드한 감정 데이터를 정리하고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모임 장소까지 대중교통보다 혼자 걸어가거나 끝나고 한 정거장 정도 걸어서 집에 오는 것도 좋습니다. 그 30분이 여러분을 살리는 골든 타임이 될 것입니다. 셋째, 절대로 무리하지 마세요. 나도 변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억지로 군중 속에 자주 들어가면 결국 번아웃이 찾아옵니다. 바꿔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과 그 안에서의 참여 방식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소규모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매주 대규모 모임에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합니다. 이 3가지를 기억하세요. 소규모, 회복 시간, 그리고 무리하지 않기.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맞는 방식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 핵심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뇌는 감각처리 민감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5%에서 20%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 여러분의 뇌는 아세틸콜린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군중은 충전소가 아니라 방전소와 같습니다. 셋째, 여러분의 거울 뉴런은 타인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흡수할 만큼 더 민감하고 정교합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면 여러분이 군중 속에서 유난히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가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주말 아침에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할 때 이것은 도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기보호이며 에너지를 관리하는 현명한 방식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죠.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뇌는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다가올 내일을 준비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 사회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당신의 뇌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억지로 맞추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설명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당신만의 방식으로 관리하면 됩니다. 단지 여러분만의 속도를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속도로 살아갈 권리가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눈의 심리학이었습니다.